네, 오늘은 직장 동료끼리 어떻게 해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월급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역사상 지난 10년의 역사상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던 적은 단 2개월밖에 없거든요. 이때만 한번 떨어졌고 계속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랐다는 뜻이지, 이렇게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가 아닙니다.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 월급이 지니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5년 전에 그 교촌의 유명한 그 상품이죠. 18,000원이었는데 허니콤보가 지금은 2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월급이 5년 전에 비해서 뭐 오르긴 올랐겠지만 보통 인플레이션보다는 낮게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내가 받는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지출은 커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계속해서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치킨만 그럴까요? 우리 월세 한번 보면 5년 전에 서울 평균 월세가, 그러니까 원룸 기준 51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0만 원으로 올랐어요. 40%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5년 전 대비해서 본인의 월급이 40% 올랐나요? 그렇진 않을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월급이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월급이 200만 원, 2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나 월급 올라가고 있네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매달 내가 내고 있는 월급에서 지출이 커져서 실질 월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치킨 월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들이 5년 전 대비해서 오르니까, 매년 오르니까 매월 나가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월급은 똑같은데, 즉 내가 가지는 월급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리고요.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의 종류나 아니면 양이 더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월급을 자산으로 바꿔나가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재앙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월급을 꼭 자산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제가 지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이분은 2012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때 당시 월급이 330만 원이었다고 해요. 자산은 어느 정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정하자면 한 뭐 2천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당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자, 지금은 모두 아시겠지만 2013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막 폭락한다, 뭐 가계부채 터진다, 추락하는데 뭐 날개가 없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부터 잠깐 반등하다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한 3, 4년간. 그리고 박근혜가 나와서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를 했던 그때 그 시점이죠. 그때 그게 2014년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 상관없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3억대로 매수를 했고요. 갭 1억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 갭이 뭐 얼마로 들어갔는지 제가 2013년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갭 1억대 해가지고 들어갔고요. 주담대 하나도 안 받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몇 천만 원이랑 부모님한테 받은 돈,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갭으로 매수하라고 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 줘가지고 갭 투자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11억 5천까지 올라왔거든요. 정고점이 그 정도 되고요. 지금도 이제 거의 정고점 수준 회복해서 11억 이상 하는데 앉아서 그냥 8억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갭으로 들어갔으니까 몇 천만 원으로 본인 돈 들어간 거죠. 그러면 수익률로 했을 때는 몇 천 프로가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 때문에 앉아서 몇 억을 번 거예요, 그냥. 그럼 과연 이분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라서 그랬을까? 뭐 남다른 인사이트가 있어서? 아니면 평소에 뭐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빠삭하게 해서? 아니면 뭐 부동산에 대한 전공을 했다든지 그래서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용산이 투기과열지구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알은 거예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용산이 투기 무슨 지역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뭐 전혀 몰랐다는 거죠. 물론 용산이 최근에 10년 전에 지정된 건 아니고 뭐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뭐 2000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뭐
2000년대 후반때 아니면 2020년대 초반 뭐 그때쯤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럼 왜 샀냐? 엄마가 사라고 해서 샀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그래도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엄마가 사라고 해서 본인 돈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월급을 자산으로 바꿔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고, 월급을 빠르게 자산으로 바꿨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입니다. 이분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얼마 전에 송파 재건축 들어갔습니다. 어딘지 얘기는 못하지만 최소 20억 이상 단지로 들어갔고요. 이제는 뭐 언감생신 일반 직장인은 꿈도 못할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우리 그냥 20억 생각해봐요. 20억을 어떻게 모으나, 평생 이거 모을 수 있는 금액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사회초년생 때부터 해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미래를 말도 안 되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월급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월급을 자산으로 바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또 다른 케이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절대 나 저런 곳에 못 살아 이러면서, 일명 레드브릭 하우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치면 뭐 빨간 벽돌집이죠. 이거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난 죽어도 저런 데서 못 살아 막 이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쪽팔린다는 거죠. 쪽팔려서 저런 데 어떻게 살아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집은 아니어야 되고, 언덕도 없어야 되고, 골목도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하플은 또 많아야 되고, 방 컨디션은 매우 우수한 꼭 오피스텔을 찾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때 굉장히 좋은 곳에서 뭐 살고 싶겠죠. 꼭 오피스텔을 찾더라고요. 이런 거 특징이 뭐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나오고요. 별개로 관리비 20만 원까지 추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숨만 쉬어도 120만 원이 그냥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고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거 120만 원 그냥 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제정신이 아니고요.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 자체가, 제발 본인이 이렇게 살아놓고 집값 높다고 정부 욕하지 말자고요. 이런 사람은 집값 높다고 정부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10년 뒤의 결말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케이스 드렸을 땐 그분 8억 벌었죠. 이분은 뭐 10년 동안 이렇게 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계속해서 월세를 전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집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5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달에 120만 원씩 10년 나가니까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자산으로 바꾼 사람이랑 그냥 월급을 비용으로 써버린 사람,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 나름이지, 이분은 120만 원씩 쓴 거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월세가. 월세 살아도 돼요. 월세 사라고 저는 권장하는 편이고. 근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월세에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월급을 자산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결말이 나옵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피스텔 같이 비싼 곳에 사는 사람 결말은 무조건 이렇게 되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서 월세를 살면서 내가 다른 곳에 갭투를 해놨다? 그러면은 그건 예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 그냥 계속 월세만 전전해가면서 이렇게 비싼 월세를 매월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오피니언이 아니고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방 컨디션이 좀 나빠도, 그 겉보기에 좀 뭐 쪽팔려도 월세 살 거면 저렴한 월세 찾으시고요. 그런 곳에서 사십시오. 이게 사회 초년생, 그리고 뭐 30대 초중반 이니까 그때 살 수 있는 거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뭐 40대 50대 이렇게 됐는데 그런 곳에 더 살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뭐 누리다? 라는 표현은 좀 안 맞겠지만, 뭐 그때만 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는 때이니까, 어차피 한두 번 살 거라면 초년생 아니면 30대 중반 그 정도 때까지는 살라고요. 비싼 오피스텔 찾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월급을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금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월세 살면서 돈을 모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한 월세를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오피스텔은 또 반대인 건 아니고요. 뭐 저렴한 오피스텔 있으면 가도 돼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카푸어들. 아니 카푸어뿐만 아니라 차를 왜 사는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대 뭐 초중반 뭐 이때까지. 물론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겠죠. 출퇴근하려고, 그러니까 지방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여건이 좀 안 돼서 그 혁신도시까지 가려면 거주하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뭐 K5를 뽑고 K7 뽑고 그랜저 뽑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출퇴근하려고 샀다고 하면서 값이 꽤 나가는 그런 차들을 사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출퇴근이 목적이면 그냥 이동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중고차 마련하면 되거든요. 이거 오늘자로 그냥 갖고 온 건데 아반떼 중고도 한 4, 500만 원대면 살 수 있고요. 물론 뭐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뜯어봐야 되겠죠. 뭐 또 이거 보고서 아 무슨 4, 500만 원에 어떻게 타냐, 뭐 저기에 뭐가 붙고 하면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감을 좀 익히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드린 거니까. 아무튼 뭐 중고를 사면 되는데 굳이 신형을 사가지고 불필요하게 돈을 더 쓰고 있고, 브랜드도 조금이라도 뭐 더 좋은 거 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반떼 중고만 타도 괜찮아요. 아니면 렌탈을 하던가, 현금을 최대한 덜 들여서 렌탈 뭐 한 3, 4년 타면 그게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뭐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그러니까 출퇴근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은 중고를 사던가 렌탈을 타던가 그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퇴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뭐 K5, 7, 그랜저 샀다는 분들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말하면 차는 뽑고 싶고 남들한테 보이는 눈은 있고, 또 남들한텐 내가 이 정도는 한다, 이 정도로 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가용에는 최소한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죠. 최소한으로 쓰십시오. 최고의 자가용은 BMW, 버스, 메트로, 워크다. 돈 없으면은 버스, 메트로 걸어 다니시고요. 아니 돈이 웬만큼 있어도 차가 필요 없으면 사지 말고 이 세 가지 수단을 이용하십시오.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돈 있으면 막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막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차를 지르고 막 이러는데 그 돈 그냥 통장에 넣어두시기만 해도 이득입니다. 차 굳이 안 사도 돼요. 남들이 다 사니까, 내 친구들도 다 사니까 똑같이 따라 사지 말자고요. 차는 진짜 사는 순간 다 감가 때려 맞고요. 모든 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재테크적 관점에서 쓸모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중고차 가격이 우상향하는 거 봤습니까? 우하향하죠. 매년 이제 내가 팔 때마다, 내놓을 때마다 올해 2천만 원이면 내년에 1,500, 그 다음에 1,500, 300 이렇게 계속 떨어지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 막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시세가 확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시적인 케이스 제외하고 평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고차 가격은 무조건 계속 하향한다, 우하향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는 순간 내 자산이 계속해서 매년 깎아 나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렇고요. 다음에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